동포 여러분 안녕하세요. KBS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민족의 대명절 설이 이제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시장을 갔었는데요. 의외로 조금 한가한 모습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명절 음식 준비로 주부들 발길이 이어져서 북적북적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설 대목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조금 썰렁했습니다. 대형마트는 재래시장이나 백화점보다는 그래도 나은 편이지만 예전 같지 않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경기가 아마도 안 좋은 이유도 있겠죠. 그리고 또 예전처럼 음식을 많이 안 차리고 차례상을 간소하게 차리는 이유도 있을 것 같습니다. 비록 설 대목의 특수는 조금 사라지고 있지만 인정만큼은 넘치는 그 어느 때보다도 훈훈한 그런 명절이었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첫 곡은 혜은입니다. 시장에 가면. 따뜻한 웃음으로 바르게 팔고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합니다. 행복우체통 화요일의 편지 손님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설 때 어디 가세요? 설은 보통은 큰엄마 집에 잠깐 다녀오고 거기에서 우리 이제 한국에 나와 있는 아빠 쪽의 친척들이 많이 모이거든요. 예. 그리고 작은 이모 집에 잠깐 다녀오시고. 다녀오면 또 그쪽에 이제 어머니 쪽에 그 친척들이 모여서 설 때 되면 그냥 이참에 한번 친척들을 많이 보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때 모이면 아무래도 고향 얘기들 많이 하시고 소식도 들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을까요? 고향 얘기도 많이 하지만 그냥 만나면 사실 우리가 자주 보는 거 아니다 보니까 만나면 안부 전하고 또 이제 가끔은 이 친척 중에서 남자친구 조카가 남자친구 생겼다. 그럼 결혼 상대면 데려오거나 이러면 주제가 그쪽으로 흘러가서 그렇죠. 심심할 새가 없습니다. 네. 사실 설 하면은 아무래도 제수 준비도 하고 그렇죠. 음식 장만도 하기 때문에 시장에들 많이 가시는데 저는 전통 시장이 참 좋더라고요. 저도 이제 설에 거의 다 이제 제 차례 준비를 하려면 무조건 재래시장을 가야 거기에서 이제 설 맞이하는 기분도 나고 물론 이제 백화점이나 아니면 큰 슈퍼 가면 다 있지만 느낌이 다릅니다. 그럼요. 그리고 이제 어머님들이 이제 물건을 살 때 물론 제가 잘 아시는 분들은 아니지만 그분들이 말씀 속에서도 이런 걸 골라야 되고 저걸 골라야 되고 그것도 한 게 재미거든요. 그렇죠. 근데 중국 지역에 사시는 동포 여러분들은 설 준비를 어떻게 하시나요? 약간 좀 다른 것 같은데 중국에서 살고 있는 분들은 지금도 설이라면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는데 옛날엔 더 많이 했죠. 왜냐하면 거의 한 달 아니면 반 달 정도 식품을 다 준비했는데 요즘은 중국에 계신 분들 보면 그래도 설이니까 서로 친척들 다니기 때문에 좀 한상 푸짐하게 그것도 하루가 아니라 며칠 정도 할 식품을 이제 시장이나 전통시장 가서 사옵니다. 그리고 차례 지낸 집은 똑같이 하는데 한국에 계신 분들은 물론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차례 지내는 분도 계시고 또 일부 분들은 그냥 식당에서 만나서 거하게 이제 같이 식사를 하고 또 큰 집에 이동해서 거기에서 또 점심 저녁을 먹고 이렇게 좀 다르게 지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보면은 중국은 이 설을 춘절이라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이상 좀 노는 것 같아요. 공식적으로는 사실 5일 이렇게 쉰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업무는 한 일주일 그거는 제일 짧은 거고 저는 2주 정도는 업무가 거의 잘 볼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담당자는 있는데 업무가 안 됩니다. 이 혼자만 보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 보면 이 담당자는 잠깐 지키는 정도. 그래서 보름 지날 때까지는 금날 저녁부터 보름 지날 때까지는 일이 잘 돌아가지 않고 거의 설 분위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정월 대보름까지는 그냥 설 분위기겠다. 그렇죠. 예. 저는 이전에는 2월에는 거의 일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설 쉬는 그 한 달 동안은 네. 거의 안 되는데 지금은 그래도 좀 단축해서 한 정월 대보름 정도까지는 예. 설 분위기라 그래서 일도 그렇게 빨리빨리 추진되는 게 아니라서 그냥 설 명절 쉬는 거죠. 먹고 놀고 사람 만나고. 그렇죠. 예.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척분들을 주로 많이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예. 친척도 만나고 뭐 친구도 만나고 네. 뭐 그리고 중국은 또 지역이 넓잖아요. 그렇죠. 넓기 때문에 뭐 저희 언니 같은 경우에도 흥룡강에 살고 어머니가 그 길림성에 사는데 네. 이 기차로 이동하는 시간이 9시간이거든요. 네. 이게 한 개 도를 넘었는데 9시간. 그러면 9시간은 개념은 왔다 갔다 시간이 최소 이틀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리고 우리 집만 오는 거 아니야. 자기도 시어머니 그렇죠. 시아버님 계시는 네. 쪽으로 가야 되고 그러다 보면 그냥 일주일 아니라 그냥 보름은 후닥닥 없어집니다. 이 넉넉하고 풍성한 그런 모습이 이렇게 그려지네요. 그렇죠. 그리고 네. 일부 한 며칠씩 집에 가야 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비행기표, 기차표, 뭐 버스표가 다 매진되는 경우는 네. 오토바이를 타고 한 굉장히 장거리로 이렇게 운전해서 가는 오토바이로요? 부대가 있습니다. 네. 특별히 이제 농민공 분들은 네. 이 빨리빨리 전산상으로 못 사거든요. 그럼 이분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거기다가 잔뜩 짐을 싣고 네. 또 어떤 분들은 아이랑 뭐 가족까지 같이 타고 이게 제가 그냥 뉴스를 본 건데 1000km를 달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럼 가다가 이게 망가지기도 네네네.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한 달을 쉬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중국의 설 명절은 그냥 단순히 한 며칠 동안 쉬는 그런 차례 문제가 아니라 네. 이제 가족끼리 다 모여서 어른들 보고 아이들 네네. 보고 이런 기간인 것 같습니다. 예. 방송을 듣고 계시는 많은 우리 중국 지역의 동포 여러분 안전하고 이렇게 오토바이로 다니신다고 하니까 걱정이 갑자기 되는 거예요. 예. 그 지역마다 다 다르지만 네. 중국의 동북 쪽은 잘 그러지 않는데 남쪽에 있는 네. 그 농민공분들은 예를 들어 자기의 살던 지역과 좀 떨어진 지역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다시 자기 고향으로 가는데 네.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교통수단을 그렇게 하는 거를 뉴스에서 나왔더라고요. 네네, 저도 이슈가 언뜻 돼서. 본 기억이 네. 있습니다. 조심해서 다니시고 또 넉넉하고 아주 인심 좋은 그런 춘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행무구체통 열어볼까요? 첫 번째 사연이 중국 길림성 연길시 김진숙 씨 아팠던 마음이라는 글입니다. 김진숙 씨가 처음으로 글을 써서 저희들에게 보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전춘아 교수님이 소개해드립니다. 몇 달 전에 중국 연변에 있는 여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막내 남동생이 엄지 발가락에 티눈이 생겨서 약방 가서 약 사다 붙인 것이 부작용 나서 발가락이 썩어들면서 뼈가 드러나고 있다고. 지금 나는 한국에 체류 중이라 가지는 못하고 가까이 있는 여동생이 막내 동생을 데리고 연길시 시병원 외과 가서 진료보고 검사를 했는데 시병원에서는 치료할 방법이 없다면서 연변병원으로 가보라 하면서 환자를 돌려보냈다. 여동생과 함께 연변병원 외과에 가 진료를 받고 매일 드레싱하고 치료했는데 효과 없다면서 결과는 발가락을 잘라야 한다고 병원 측에서 결론이 났다. 이 소식 듣고 나는 하늘이 무너지듯 했다. 멀쩡한 사람이 어떻게 발가락을 자르고 장애인으로 살겠는가. 현실은 너무나 잔혹하고 동생이 너무 불쌍해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이 소식을 듣고 나는 7월 2일에 연길로 갔다. 가서 동생 병 상황을 보고 발가락을 절단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전에 내가 다리 아파서 박방병원에 약을 쓰고 나아졌던 생각이 불현듯 떠올라서 동생을 데리고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리순이 진료소를 찾아갔더니 환자를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치료에 나섰다. 이렇게 궤양이 심하고 뼈까지 드러난 환자는 처음이라 치료 시간을 길게 잡아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치료하자며 환자 가족과 환자에게 전달하고 친히 선생님이 매일 드레싱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매일 4개월간 꾸준히 병원 다니며 치료한 결과 생각 이상으로 발가락 상처가 다 나가고 있고 걸어 다닌데도 큰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어쩌면 박반 진료소가 없었더라면 저희 동생은 발가락을 절단했을 건데 박방 진료소 약과 리순이 선생님이
지극정성으로 치료해준 덕분에 발가락이 완치되어서 기쁜 심정으로 고맙고 감사하다는 글을 쓰게 됩니다. 기적은 이렇게 평범하면서도 평범하지 않는 일상에서 나지 않는다는 것을 심심히 느꼈습니다. 네. 저는 사연을 계속 들으면서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이 엄지발가락을 절단한다면 이게 규정을 잡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다른 사람들은 이거 뭐 발가락 하나 절단하는 게 뭐 큰일이냐 이러는데 네. 사실 개인이 우리가 저 상처 입어보면 손가락이 네네. 여기에서 이게 뭐죠? 손톱이 떨어져 나가도 그럼요. 일상생활에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럼 발가락 하나가 없어지면 아마 걸음걸이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생활 속으로 굉장히 불편하고 또 심적으로 네. 이게 장애인 된다는 이 자체가 굉장히 큰 타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병이 생겼을 때는 한 군데서 진료를 하기보다는 네. 여기저기 병원에 가서 좀 제대로 이게 어떤 병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전에 그런 적이 있거든요. 이게 눈이 안 좋아, 눈에 뭐 들어갔는데 네. 병원에 갔는데 이전에는 사실 우리가 완전 어릴 때는 외과가 눈알을 뽑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네. 실명입니다. 실명. 예. 그런데 할빈에 교포 의사 선생님, 제가 어려서 그분의 성함은 잘 모르겠는데 그분이 그냥 이 붕대를 있잖아요. 네. 눈에다 감아주고 아무 약도 안 쓴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몇 개월 정도 있어라.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갑자기 이게 무슨 처방이냐. 네. 근데 신기하게도 이게 나중에 안에 있는 게 다 파편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눈을 빼지도 않고 이분이 실명 아니라 다시 정상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그때 무슨 얘기하는가 하면 사람은 이게 밖으로 이제 자기 몸속에서 치료하는 네네. 자유치료 그게 있기 때문에 예. 그분이 그걸 활용했다 하는데 저는 이제 그때 그냥 정말 자랑스럽다. 이분이 다른 병원 다 갔을 때는 눈을 뺄 수밖에 없다. 이제 이 눈은 실명이다. 네. 이렇게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그냥 그분한테 찾아갔는데 그분이 내린 처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양한 병원을 물론 네네. 교선의 의사가 판단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라 네네. 사실 여러 병원을 가서 보고 결국 자기가 이제 판단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김진숙 씨가 다른 병원에 그 동생을 갔더라며. 데리고 안 갔으면 절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렇죠. 처지 아니었습니까? 왜냐하면 연변 그 병원은 네. 연길에서는 최고 병원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거기서도 당연히 여러 가지 검사를 하면서 드레싱도 계속 해본 결과 이거는 네. 절단 해야 되겠다. 더 이상 이러면 다른 데도 이제 이전되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또 딱 이 환자와 의사가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맞아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운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덕분에 또 발도 치료를 받고 또 지극정성하게 이렇게 다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얼마나 동생이 이제 정상을 찾아서 걷는데도 불편함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얼마나 고마우면 저희들한테 이렇게 사연까지 보내주셨을까 네. 싶어요. 그것도 예. 이제 중국으로 들어가서 또 병원에 가고 네. 4개월 동안 보통 매일마다 병원 간다는 거는 네. 말이 쉽지 보통 어떻게 매일마다 가서 그 드레싱하고 쉽지는 않잖아요. 네. 그렇죠. 이 티눈이라는 게 참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관리를 좀 잘 해줘야 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네. 도시에 나가면 길거리에서 티눈을 빼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신발 수리할 때 그것처럼 아무 천막 없이 티눈만 빼주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예. 티눈 하면 저는 지금도 이 병원에 가서 티눈을 뺀다는 생각 없이 그냥 네네네. 이제 옛날에 보면 돌팔이 그 티눈 빼는 분들이 근데 그게 위생적이지도 않고 그렇죠. 그냥 칼로 이렇게 쑥 오려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전에 왜 티눈이 그렇게 많았는지. 네. 근데 지금 보니까 위험하네요. 그렇죠. 예. 작은 상처라도 좀 제대로 치료를 시작하셔야 이렇게 크게 지금 보니까 뼈가 막 드러날 정도로 아팠다라고 하시는데 얼마나 힘드셨을까 싶기도 하고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그거를 등한시해서 그랬습니다. 자기를 네.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적었던 거예요. 모든 것이 급한 것이 더 중요하다 보니까 분명히 아팠을 건데 네. 요 하나가 괜찮겠지 해서 괜찮겠지 하는 미루다 하다 마음이죠. 보니까 이게 점점 커진 거죠. 우리가 보면 작은 그 고통이나 슬픔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이게 나중에 우울증 되고 굉장히 큰 네. 병 되잖아요. 그냥
작을 때 그냥 뿌리채로 뽑아버려야 됩니다. 그것도 안전하게. 그렇죠. 네. 제대로 된 병원에 가서 잘 치료하시는 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성훈이 노래합니다. 은인.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화요일에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아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사연, 중국 길림성 용정시 서문휘 학생이 보내왔습니다. 널뛰기 시합이라는 글인데요.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는 원래 무용을 배우기 위해 학교 무용대에서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체육 선생님께서 우리 교실에 오셔서 널뛰기 선수를 뽑는데 널뛰기를 하면은 방학 동안 물놀이장에 갈 수 있으니 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자원하라고 했습니다. 나는 널뛰기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물놀이장에 가고 싶어서 널뛰기를 배우겠다고 나섰습니다. 널뛰기를 배우는 첫날, 선생님은 놀이터에서 타는 시소처럼 앉아서 타는 것이 아니라 서서 뛰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널뛰기는 우리 민족의 전통 놀이인데 옛날 궁중의 여인들이 바깥 구경을 하기 위해서 시작된 놀이로 멀리 뛸수록 더 잘 보이기에 높이 뛰는 것이 잘 뛰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민속 운동이라고 가르쳐 주시며 우리 여자애들만이 할 수 있는 운동인데 얼마나 멋지냐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앉아서 타는 것도 아니고 서서 타야 한다니 겁도 나고 후회도 됐습니다. 그러나 엄마 아빠가 외국으로 돈 벌러 나가신 후에 할머니와 함께 사는 나는 물놀이장에도 놀이기구를 타러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꼭 한 번은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무섭고 힘들어도 하루하루 버티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연습을 견제하니 두려움도 어느새 사라지고 조금씩 뛸 수 있었습니다. 몇 달간의 훈련 끝에 우리는 시합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버스에 앉아 연길시 교회 시합 장소인 몽도미로 갔습니다. 이런 시합에는 씨름과 활쏘기, 그네뛰기 등 다양한 운동 종목들이 펼쳐졌는데 널뛰기는 참가한 팀이 적은 데다가 우리 저급 학년조는 표현 위주였기 때문에 크게 긴장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식 시합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널뛰기 표현이 펼쳐졌는데 나와 짝꿍인 영미는 호흡을 맞춰가며 신나게 뛰었습니다. 다리를 살짝 벌리기도 하고 팔을 벌리고 작은 동작들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구경꾼들의 박수 소리도 터져 나왔습니다. 야, 잘하는구나 하는 사람들의 외침 소리에 신이 난 나는 더 성순하게 뛰었습니다. 표현이 끝나자 선생님도 너무 잘 뛰었다고 칭찬을 하였습니다. 그날 우리는 정식 시합이 아니어서 등수에 들지는 못했지만 함께 간 언니들이 등수에 들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저녁에 우리는 우등불을 마주하고
반달 노래도 부르며 춤도 추며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처음엔 물놀이장에 가기 위해서 널뛰기를 시작했지만 지금은 예쁜 치마를 입고 하늘을 날듯이 높이 뛰는 고급 학년 언니들을 보면서 계속 널뛰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크게 인기 있는 운동 종목은 아니지만 우리 민족의 전통 놀이라고 하니까 끝까지 해보고 싶습니다. 라는 사연입니다. 아유, 널뛰기가 뭔지 모르면서 그냥 시작했군요. 그러니까요. 보통 저도 널뛰기를 어릴 때 잠깐 놀아봤는데 이게 한 50cm 정도는 괜찮은데 그죠. 조금만 더 올라가면 높이 올라가면 이게 내려올 때 왠지 헛발 들일까 봐. 그리고 사실 잘못 디딜 때가 많잖아요. 괜히 아프던데요.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네. 널뛸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네. 그래서 집 마당에서 동생들이랑 손잡고 마당에서요? 네, 오, 집이 참 좋네요. 널뛰기가 있고. 저는 학교 근처에 살았기 때문에 조선족 학교잖아요. 네. 그래서 그 안에 그네, 널뛰기 이런 그리고 씨름할 수 있는 그런 장소담 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학교 운동회 때 항상 시합을 했던 걸 기억납니다. 근데 저는 네. 이 널뛰기 시합은 참여한 적은 없고 눈으로 많이 봤죠. 예, 학교에서 널뛰기 이런 것도 가르쳐 주나요? 그러니까 조선족 학교는 이게 민속 풍습이기 때문에 네. 이거를 필수로 이제 한 개의 수업으로 하고 그 지역에 조선족 마을에 가면 이제 1년에 한 번씩 뭐 2년에 한 번씩 큰 그 체육 대회가 2, 3일 네. 정도 할 때는 정말 널뛰기를 잘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거는 몸매하고도 관계없어요. 그렇죠. 네. 약간 힘도 좋아야 네, 되지 그리고 않습니까? 이제 그분들이 할 때 한복을 네. 한복을 입고 추는데 그리고 잣대를 그런 줄자 있잖아요. 네, 그걸 네, 가지고 네. 하는데 진짜 옆에 사람들 엄청나게 그 함성 소리에 네. 네, 그 기억이 납니다. 예. 저도 그래서 이제 뛰면서 제가 아무래도 동생들보다는 힘이 좋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쾅 하고 구르면 걔네 엄청 동생들은 올라가죠. 올라갔다 옆으로 뚝 떨어지는 맞아요, 맞아요. 막 그렇게 하면서 재미있게 널뛰기를 했던 생각이 나는데 뭐 널뛰기 지금 보니까 그네뛰기 이런 시합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 조선족 마을에는 그 학교 자체가 한족은 당연히 없겠지만 조선족 학교는 기본적으로 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널뛰기에서 앉아 놀기도 하고 익숙되어 있으니까 네. 그것도 체육 항목 중 하나이기 때문에 꼭 그 학교에서 누군가는 잘하더라고요. 이 전통 놀이를 이렇게 꾸준히 학교에서 배워주면 우리 민속도 배울 수 있고 문화도 체험할 수 있는 참 좋은 기회네요. 저는 이제 초등학교를 정말 행복하게 보냈던 기억이 네. 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사실 말은 중국말로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도시에 살다 보니까. 네네. 그렇지만 학교의 모든 프로그램이 다 조선족 그 민속 프로그램 되어 있어서 그때 하면서는 이거는 우리 조선족 민족가 우리 자랑스럽게 해야지 이런 시작한 건 아니고 네. 정말 재미있게 그래서 조선족 전통 무용도 배우고 그네도 타고 널뛰기도 하고 남자애들은 씨름이 그 동작은 아니지만 네. 씨름 그런 이렇게 그 모래장이 있거든요. 예. 거기 가서 그냥 놀고 그래서 학교에서 이거를 그냥 몸에 배이게 그렇게 네. 지도했던 기억이 나서 저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어릴 때 교육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면서 이게 우리 민족의 놀이면서 문화구나라는 네. 것을 알고 배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은연중에. 그리고 이게 어릴 때 터득하면 무섭지도 않고. 그렇죠. 그다음 어느 날에 이제 민족감도 굉장히 강하고 이럴 때 되면 할 줄 아는 거랑 할 줄 모르는 거는 완전 네. 차이가 납니다. 예. 우리 서문희 학생은 처음에 물놀이장에 갈 욕심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열심히 해보겠다라고 했으니까 네. 실력이 어느 정도 좋아졌을지 궁금하기도 하고 저의 생각에는 이 정월 대보름 같은 때 이 널뛰기 꽤 네. 많이 하거든요. 정말 한복 입고 막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럴 것 같으네요. 다음에는 아마 그냥 공연이 아니라 네. 이제 선수로 나갈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서문희 학생 저희가 응원해 드릴게요. 열심히 널뛰어보시기 바랍니다. 장서윤의 가야금 병창으로 널뛰기 준비했습니다. 자, 이 노래 들으면서 홍익대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아 교수님과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설 즐겁게 보내세요. 설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쿵덕쿵쿵덕 덩덕쿵덩덕 올
쿵쿵쿵덕 엉덩방아찌여 맵쌀 조읍쌀 하얀 눈살로 달곡대어 사랑의 노래 행복으로 뿌려진다. 쿵덕쿵쿵덕 덩덕쿵덩덕 올렸다 내리고 내렸다 올려 온 동네 웃음꽃만 바라고 쿵덕쿵덩덕 덩덕쿵쿵덕 엉덩방아찌여 맵쌀 조읍쌀 하얀 눈살로 달곡대어 사랑의 노래 행복으로 뿌려진다. KBS 한민족 방송은 7천만 온결어의 꿈을 담습니다. 지구촌 곳곳으로 뻗어나간 한민족의 중심 채널 KBS 한민족 방송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자 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KBS 한민족 방송입니다.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듣고 계십니다. 동포 사회의 새로운 소식을 통신원들과 전화를 연결해서 듣는 순서입니다. 통신원 리포트인데요. 오늘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그리고 러시아, 살린 지역의 소식 준비합니다. 먼저 카자흐스탄의 김상욱 통신원 만나보겠습니다. 김상욱 통신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카자흐스탄의 선도적인 핀테크 기업이 국제금융시장에서 대규모 자금 조달받아서 주목을 끌고 있다고 하는데 마침 고려인이 이 회사를 이끌고 있다는 소식이 있네요. 어떤 분인지 궁금합니다. 예, 그 주인공은 김베테슬랍 회장인데요. 최근 성공적인 기업 공개를 통해서 10억 달러, 그럼 우리 돈으로 한 1조 3천여 원의 자금을 조달을 했습니다. 포브스지가 발표하는 세계 부호 랭킹에 들어갈 정도로 억만장자인 김 회장은요, 소매금융을 위주로 하던 카스피 은행을 전자상거래와 또 모바일 뱅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적인 앱으로 진화시켜 상장시켰습니다. 카스피 은행은 모바일 앱을 통해서 세금 납부는 물론이고 각종 공과금과 범칙금 또 상품 구매 그리고 여행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누구나 편리하고 손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부분의 카자흐스탄 국민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 회사의 주식은요, 공모가인 92달러보다 한 단계 더 높은 92.5달러의 기초가를 형성하면서 주식시장에 대비했습니다. 이 초기 거래 가격으로 회사의 시장 가치는 약 175, 한 1,000만 달러. 그러니까 이 회사가 우리 돈으로 한 2조 3천여 원의 시장 가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이제 디지털 결제 및 전자상거래 부분에서 이제 강력한 입지를 구축한 이 카스피.KZ에서의 이 상장은요, 어쨌든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주목을 크게 받았습니다. 네. 올해부터 바뀌는 것 중에서 시민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로 말씀하신 카스피.KZ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올해부터 시작되는 개인 사업자들의 카스피 페이 사용 의무화 조치인데요. 무슨 내용이냐면은 개인 사업자 또는 이제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세금이 부과되는 정상적인 전자상거래 대신에 시민들이 널리 사용하는 카스 앱을 통한 송금 그리고 결제를 해 왔는데요.
카자흐스탄 정부가 이를 사실 용인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는 이런 거래에 대해서 과세를 하기로 하고 사업자들에게 카스피페이 사용을 의무화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요, 관련 브리핑에서 개인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영리 행위를 했을 때 벌금이 부과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은 미납 세금 금액의 한 200% 정도를 벌금을 부과하고요. 네. 그리고 만약 안보에서 위반할 때는 300%까지 이렇게 벌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원래 카스피 서비스 중에서요, 베레봇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개인 또는 가족 간의 송금 수단이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이 사업자가 사용할 수 없었거든요. 네. 지금까지는 사실상 사업자에서 이렇게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거래에서 세금 계산서 발행하지 않고 현금 거래 또는 무자료 거래를 해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는 재무당국이 3개월 내에 100명 이상으로부터 송금 받는 바에 한해서는 금융기관에 협조를 얻어서 거래 내역을 이제 들여다보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사업자 계정인 것으로 의심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벌금을 부과하겠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네. 자, 오늘 카자흐스탄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상욱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러시아 사할린으로 가보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 만나볼까요? 배순신 통신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유즈노 사할린스크시 한인회에서 체스 대회를 개최했다고 하는데 자세한 소식 전해주십시오. 네. 지난 1월 22일 유흥사할린스크시 체스클럽에서 유흥사할린스시 한인회와 사할린주 체스연맹이 공동 주최로 연례 한인 디아스포라 블리츠 체스 대회를 열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체스연맹의 전문가들은 전체 토너먼트 과정을 명확하고 유능하게 조직하고 수행했습니다. 수입 방식으로 진행된 마지막 9라운드까지 토너먼트 과정은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이번 대회 여러 번 챔피언 왕관을 한 리마 알베르가 이번 이대 0.5 점수로 앞서 1위로 따냈고요. 이기수 선수와 존 디미트리 같은 점수를 따내 2, 3위는 추가 개수에 따라 정해졌어요. 2등은 이기수, 3등은 존 디미트리가 차지했습니다. 베테랑 그룹에서는 김성감 씨가 우승했고 여자 중에서는 공알리나가 가장 많은 점수를 따냈고요. 학생 중에서는 반비소 미하일과 신보리스 선수가 시상되었습니다. 유흥사할린스시 한인회 림종환 회장은 이날 체스클럽 전문가 경기 심판장 마리니나 루드밀라와 대회 후원자인 김빅토르와 중국 동포사업가 체네치체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유흥사할린스시 한인회 계획에는 올 8월에 빠른 체스 토너먼트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사할린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즈노 사할린스크시 체스클럽에서 유즈노 사할린스크시 한인회 그리고 사할린주 체스 연맹이 공동 주최로 연례적인 한인 디아스포라 블리츠 체스 대회가 열렸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여러 번 챔피언 왕관을 거머쥐었던 림 알베르트가 상대보다 0.5점 점수로 1위를 따냈다는 소식이고요. 2등은 이기수, 3등은 존 디미트리가 차지했다고 합니다. 또 베테랑 그룹에서는 김석감 씨가 우승을 했고요. 여자 중에서는 공알리나가 가장 많은 점수를 따냈고 학생 중에서는 밤비 조 미하일과 신보리스 선수가 시상을 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자, 이제 퀴즈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까지 배울 수 있는 퀴즈 한마당 이어드립니다.
동포 여러분과 퀴즈로 하나 되는 시간. 퀴즈 한마당. 야, 나 뭐 달라진 거 없어? 없어. 쳐다도 보지도 않고 없다고 하면 어떡해. 자세히 좀 봐봐. 달라진 거 없냐고. 진짜 간만에 못생긴 현지 얼굴 좀 볼까? 야. 없는데? 이거 봐. 이거 여기 뭐야? 그게 왜? 새로 샀잖아. 안 예뻐? 이쁘지 않냐? 새로 산 거 입었네. 이건 그냥 옷이 아니야. 아유, 또 시작이네. 그 옷이 뭐 다 같은 옷이지 뭐 특별한 옷이 어딨어. 이건 말이야. 서울 사는 우리 언니가 설에 입으라고 백화점에서 사서 보낸 이것이란 말이야. 이게 이것이 그게 백화점에서 산 거야? 어쩐지 이게 때깔이 이게 다르긴 다르네. 그치? 예쁘지? 아우 너무 부럽다. 너도 이거 사달라고 해. 아유, 우리 엄마는 돈 없다고 안 사줘. 이번 설에도 뭐 그 형이 입던 거 입으러 갈걸? 싫겠다. 나도 이거 그래도 새 거 한 번쯤 입어보고 싶긴 한데. 그럼 내 거 한번 입어볼래? 아우, 야 됐어. 야, 여자 거를 내가 어떻게 입어. 야, 그러지 말고 한번 입어봐. 아유, 내가 됐어. 기회를 줄게. 됐다니까. 기회를 준다고. 뭐 그럼 어떻게 한번 입어봐. 서울에 있는 언니가 백화점에서 이걸 사 보냈다고 자랑을 하네요. 그러게요. 형한테 맨날 물려 입는 현주는 현지가 얼마나 부럽겠어요. 맞아요. 설날 입는 옷을 이것 또는 세장이라고 하는데요. 설에 꾸며 입은 옷이라는 뜻입니다. 네, 한 해를 맞이하는 설날 아침이면 이것을 차려입고 조상님께 차례를 지내고 이웃들에게 새해 인사를 합니다. 설날부터 새해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입고 묵은 것은 다 떨쳐버리고 새해에는 1년 동안 무사하고 좋은 일이 함께하기를 바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부들은 밤을 새워가면서 옷감을 짜고 바느질을 해서 섣달 금음께에는 모든 준비를 끝냈습니다. 네, 설날 아침 차례를 지내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서 이것으로 갈아입습니다. 어른들은 바지, 저고리, 두루마기를 하고요. 어린아이는 색깔이 있는 화사한 것으로 했는데 특히 여자들의 치마 저고리는 화려한 것으로 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설을 맞이해서 새로 장만에 입거나 신는 옷이나 신발 같은 것을 말합니다. 설날 아침에 고운 이것을 입고 조상님과 이웃들에게 새해 인사를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수영복, 2번, 아빠 옷, 3번. 설빔. 정답을 보내주신 분 가운데 일주일에 한 분 추첨해서 소정의 상금이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퀴즈 한마당, 지금까지 성우 이현주, 최현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긴 저도 어렸을 때는 설 명절이 돌아오면은 할머니가 이것을 직접 만들어 주기도 했고요. 어머니가 이것을 새로 사주기도 했었습니다. 이것을 잘 만나 한번 입어보고 며칠 동안 장롱에다가 고이 모셔놨다가 설 전날 할머니 댁에 갈 때 이것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예쁘지 하고 친구들에게 자랑을 했던 기억도 나네요. 예전에는 설이면 이것을 따로 장만했는데 요즘에는 예전처럼 이것을 따로 장만하는 모습은 별로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설 명절을 앞두고 옷이나 신발을 사기는 합니다. 동포 여러분은 설에 이것을 따로 장만해서 입으셨나요? 이것이나 또 설날에 얽힌 추억, 이번 설 어떻게 보내는지 그리고 보냈는지 행보우체통으로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정답은 KBS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에 라디오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누르시면은 청취자 참여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행복우체통에 사연도 적어주시고 또 정답도 많이 보내주세요. 특히 또 KBS 콩으로 정답을 보내실 때는 잊지 마시고 연락처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려인들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그들의 삶의 애환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고려인 이야기.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
전화로 만나봅니다. 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 이번 주에는 설날이 있어서 그런지 괜히 마음도 좀 몸도 바쁘고 설레기도 합니다. 광주 고려인 마을의 분위기는 어떤지 궁금하네요. 예, 우리 설날은 우리 민족의 명절이죠. 네. 예, 분주하고 바쁘고 또 들뜨고 또 뭐 우리가 달력으로 새해 맞이는 이미 오래전에 했습니다만은 네. 그래도 우리는 또 설을 새야 진짜 또 새로운 해를 맞이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 그런 마음으로 정말 들뜨고 바쁘고 설레고 네. 한 해를 어떻게 해볼까 하는 어떤 계획 네. 이런 속에서 지금 분주합니다. 예. 이 고려인 분들도 설날에 혹시 고향 가시는 분은 안 계신가요? 이분들이 설날 때문에 고향에 가는 분들은 없을 거고요. 네. 물론 중앙아시아나 러시아도 벌써 이제 설을 세기 시작한 게 30년이 넘었습니다. 네. 소비에트 시대 때 사실은 뭐 거의 사라졌지만은 소련이 개방되고 우리 한국과 문호가 열리면서 1990년, 91년부터는 공식적으로 설맞이도 아주 대강당에서 큰 잔치로 네. 이렇게 열려오고 있죠. 그래서 이미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지금 청년 세대들은 당연히 하나의 전통으로 예전부터 해온 걸로 지금 인식하고 있을 정도로 설은 이미 우리의 명절이 고려인대로 된 지는 오래됐습니다만은 그것 때문에 비행기를 타고 가기는 쉽지 않겠나 생각은 들고 그러네요. 예. 그러면 이제 본인 그 고려인 동포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차례도 지내시고 또 어울려서 이렇게 새해 맞이 그 음식도 나누시면서 즐거운 분위기로 설 맞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때는 당연히 전통 네. 음식 집에 가면 뭐 시래기국에 예. 또 각종 고려인들이 만드는 나물에 네. 고려인들만의 특유한 그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건 만들어가지고 서로 나누고 네. 예, 그런 풍습 참 보기 좋습니다. 예. 자, 고려인들의 그 신문 선봉이 고려인 작가들을 많이 배출하고 우리의 한글 문학을 이끌어가는 어떤 시조의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선봉이 배출한 작가로 또 다른 분 어떤 분을 들 수 있을까요? 저희가 포석 조명희 선생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누지 않았습니까? 네, 포석 조명희는 선봉이 뭐 배출한 작가라기보다는 아예 선봉신문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네. 작가를 배출하게끔 만든 뒤에서 이렇게 실질적인 이렇게 배경으로서 이렇게 했던 그런 분이라 이분은 뭐 선봉이 배출한 작가라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또 이분은 이 소련으로 망명하기 전에는 우리나라에서도 한반도에서도 가프 작가로 또 많은 작품을 남겼던 분이니까 예. 이분은 워낙 대단하고요. 이제 선봉을 통해서 이렇게 배출된 작가들은 강제 이주 하면은 가장 떠오르는 이 강태수 시인. 강태수 작가는 강제 이주 되던 해 겨울에 강제 이주 이 벽신문에 이렇게 시를 써서 붙였는데 네. 이 시가 스탈린 정권의 강제 이주를 이렇게 반대하는 그런 시를 지었다는 모함을 받아가지고 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분이 밭갈더나 시에게란 그 긴 서정시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시가 순수한 서정시인데 이게 스탈린 정권에 반대하고 연해주를 그리워하는 시를 지었다는 제목으로 붙잡혀가지고 무려 21년 동안이나 시베리아 강제 수용소 노동과 거주지 제한 그래가지고 21년 만에 고향에 이렇게 돌아온 그런데 이분의 시는 이분은 포석 조명희가 이렇게 등단을 시켜서 이미 선봉신문에 이분은 이미 발표를 시작했던 분입니다. 이런 강태수 시인이 있고요. 네. 또 그 외에도 고려인 1세대 3대 작가로 이렇게 불리는 분이 있습니다. 이게 누구냐면 강태수, 김기철, 김준 이렇게 보는데 이 세 분들이 전부 다 이 포석 조명의 영향 아래서 선봉신문에 등단했던 작가들이죠. 이 김준 작가는 이미 연해주에서 다른 신문에서도 활동을 했습니다마는 선봉신문에 꾸준히 작품을 발표하면서 소련 정부로부터 소비에트에 반하는 시를 작품을 발표했다는 제목으로 네. 이분도 탄압을 2번이나 받았을 정도로 그런데 작품성이 뛰어나고요. 예. 또 김기철이라는 작가도 이 포석 조명희와 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명희와 눈여겨봤는데
이분도 정말 주옥 같은 작품들을 이렇게 남겼던 분이죠.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우리가 조명을 새로 해야 될 분들이고 선봉신문에 등단해서 한글 문학을 줄기차게 이끌었던 정말 보석 조명의 뒤를 이은 이 선구자들이었습니다. 예. 그 외에도 작가들을 이야기하라고 하면은 정말 끝이 없습니다. 많은 작가들, 전동혁, 김광현, 제가 호명을 일일이 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분들이 등단을 했죠. 예. 그럼 선봉에서 주필은 어떤 분이 활동을 하셨습니까? 이제 주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주필들은 당시에 이제 작가들인 경우도 있지만 작가가 아닌 분들도 많이 있었고, 이분들은 사실 한글 문학하고는 관련 없이 이제 주필로 임명이 되는데, 이분들은 대부분이 정말 이렇게 문학이나 예술에 저희가 기뻤던 문사도 있었고, 또 어떤 분들은 항일 운동에 정말 열심히 이렇게 투철하게 이렇게 활동을 했던 활동가들, 이런 분들이 주로 활동을 했었는데, 예. 지금 우리가 선봉신문과 이 한글문학 작가들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선봉신문의 초대 주필이었던 그 리백초, 이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우리가 꼭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분은 우리나라에서 정말 일제에 저항했던 그 애국지사기도 하고요. 네. 또 이분의 전기에는 알려진 바로는 한반도에 있을 때 평양에서 태어나서 나중에 서울에서 수평이라는 이런 문학 잡지를 발간했다고 전하는데, 예. 아직 이것은 지금 증명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한문학에 뛰어난 지사였습니다. 그래서 연해주로 건너가서도 아주 이분은 한문학에 저희가 깊었는데, 당시의 시대를 보니까 한문학이 더 이상 살아날 가능성은 없고, 여기에서 우리 모국어를 발전시켜야 되겠다 해서 과감히 그것을 버리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이 젊은이들이 이렇게 쉽게 따라갈 수 있는 어떤 방식의 이 문학을 새로 만들어서 보급하자는 이분의 발기자로 나서서 예. 신문을 이끌었던 분이고, 실제로 이분이 신문사 주필로 일했을 때 많은 문학 작품이 발표가 됐고, 이분이 또 주필로 있을 때 신문의 가로수기가 또 시행이 됐고 이랬던 예. 분입니다. 예. 당시 그 선봉에는 러시아의 대문호라고 할 수 있는 고리끼가 고려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실리기도 했다고 하는데, 어떤 인연으로 이렇게 편지까지 보낸 걸까요? 예, 당시에 소련에서 소비에트 혁명이 일어난 뒤로는 우리에게도 80년대 잘 알려졌지요. 어머니라는 그 소설로 막심 고리끼. 네. 많이 알려졌었는데, 이분은 당시 소비에트 시대 때 소비에트 시대를 대표하는 이 대문호, 그러니까 가난한 자와 억압된 자를 이렇게 대변하는 이런 최고의 작가였는데, 당시에는 고려인뿐이 아니라 러시아인들도, 그리고 모든 소련에 사는 사람들이 문학을 하는 사람이면 막심 고리끼의 어떤 뭐랄까요, 말 한마디도 이렇게 경청하고 막심 고리끼와 어떤 형태로든 연결이 되고 싶어하죠. 마치 우리가 지금 우리 그 유명 연예인을 이렇게 아는 게 자랑이듯이 예. 그런 영향을 받고 싶어 했는데, 그때 이렇게 선봉신문의 이 작가들이, 기자들이 이 모스크바에 사는 막심 고리끼에게 이렇게 편지를 자주 썼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문학 작품을 이렇게 발전시켜야 될지 좀 조언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막심 고리끼가 1928년 9월 8일에 답장을 보내서 드디어 이 답장을 받았습니다. 이 전문이 선봉신문에 실렸습니다. 그런데 역시 그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네네. 이 막심 고리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봉신문 노농 기자들에게, 그러니까 노동자 농민 기자들에게, 그래서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바라건대 당신들, 고려 사람들은 당신들이 하는 일과 당신들이 성취한 것과 당신들 사이에서 새로운 것이 어떻게 성장했는가를 가지고 이런 것을 주제로 해서 글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대체로 무엇이 당신들을 움직여주며 무엇이 당신들을 기쁘게 해주는가,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하여 써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네. 사실은 누구나 쓸 수 있는 말이고 이런 건 없지요. 그런데 이 고려인들은 소련의 대문호가 우리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다, 이것에 고무되고 자랑스러워해서
이 문장은 두고두고 이 고려인들을 한글문학 작품집에 인용되기도 하고 우리는 막심 고리께 격려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자극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더 이렇게 훌륭한 작품을 쓰도록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예. 자, 고려인 이야기. 오늘은 고려인 한글 문학이 태어난 여러 가지 배경을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진희의 어머니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대표 여러분 고맙습니다.